블라디미르 푸틴의 선전 기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흘 만에 끝날 예정이었던 전쟁이 정확히 4년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병력 손실이 마침내 크렘린의 서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국영TV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말이죠. 이 끔찍한 소모전을 감추기 위해 정권은 침공에 대한 터무니없는 새로운 변명으로 역사를 미친 듯이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군 지휘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신병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자살에 가까운 돌격을 강요하기 위해 사지를 절단하기까지 합니다. 이 4년간의 재앙의 현실이 마침내 모스크바를 따라잡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뼛속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번 침공에 대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러시아 TV가 왜 이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역사상 힘든 시기이며 이는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에서 힘든 시기이며 이것은 성스러운 전쟁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년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입니다. 최고사령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입니다. 크렘린이 통제하는 방송임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년간 이 전쟁을 영광스러운 작전이라던 방송사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패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 TV에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대본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것이 크렘린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크렘린 TV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패배에 대한 대화를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렘린이 대중에게 그런 가능성을 준비시키고 있거나 최소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4년이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애초에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변명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짓말을 따라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토 때문이었나요? 나토가 이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동맹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으니까요. 아니면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나요? 푸틴 자신이 지금 러시아어를 쓰는 인구가 사는 바로 그 도시들을 포격하면서 그들의 집을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모두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싶어 해서 성전이 된 건가요? 제 생각엔 이게 최신 변명인 것 같아요. 예전 변명은 안 먹히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은 돈바스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다음은 크림반도였습니다. 그들은 크림반도와 쿠반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그곳의 지도도 가져갔습니다. 저는 마리우폴 기지에서 발견된 물건 몇 가지를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토 데이터를 사용해 작업한 것이 확실합니다. 러시아 선정아들은 현재 이를 선제 침공으로 몰아가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해 크림반도와 쿠반을 점령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이 변명은 4주년에 맞춰서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집니다.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답은 꽤나 분명합니다. 푸틴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예전 이야기들은 다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쟁이 애초에 장기전이 될 운명이었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키이우, 바로 외곽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무기 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정말 멋진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도 제가 직접 만드는 것들도 봤죠.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실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잘 압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일들을 보면 미국이 하는 일은 공상과학 소설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탄, 미사일, 드론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언론, 선전, 국가적 압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예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초기의 전투에 참여한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해방을 원하며 자신들이 영웅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구하고 통일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헬리콥터 잔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민간 항공우주 회사 비행장을 점령하려던 공격 헬기였고 실제로 그들이 직접 격추시켰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폴로 셔츠를 입고 주차장에서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영상과 조종사의 비상 및 생존 장비가 담긴 가방도 보여줬습니다.
그 가방에는 3, 4일치의 물과 3, 4일치의 식량, 또 다른 비행복, 그리고 정장 구두까지 갖춘 정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작전이 5일간의 군사작전이 될 거라고 들었고 퍼레이드도 있을 거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복과 콘돔 50개를 챙겼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찾을 거라며 전쟁 후 파티에 콘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그리고 제게는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세뇌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헬리콥터 조종사라면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들은 그에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길 원하며 기뻐할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복과 콘돔 50개를 챙겼죠. 우크라이나 정치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대만이 통일을 원한다고 속이며 더 나은 대의를 위해 싸운다고 믿게 할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 시 소지한 장비를 보면 그들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장비와 예복 같은 퍼레이드 채비를 하고 몇 달이 아닌 며칠치 보급품만 챙겼죠. 주말이면 키이우를 행진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제 댓글에는 러시아 봇들이 이건 그냥 미국의 선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러시아 봇들이 와서 영상을 비추천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는 러시아의 모든 변명을 반박하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게 미국 선전일 뿐이고 실제로 퍼레이드 군복을 챙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이야기를 러시아 측 시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증거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군인들이 침공 며칠 전만 해도 키이우에 전화해 2월 24일 사용할 테이블을 예약하려 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큰 농담이었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신들이 며칠 안에 키이우에 징역할 것임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Two Rabbits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안녕하세요. 2월 23일에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예약 기록하겠습니다. 23일에 못 갈 수도 있고 대신 24일에 갈 수 있어요. 저희는 툴라에서 와서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23일 몇 시에 방문 예정이신가요? 새벽 4시쯤이요? 새벽 4시요. 좋아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백육사단 전체 이름으로요. 정말요? 몇 분이신가요? 저 진지하게 사단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 진지합니다. 우리 약 1,500명 정도요. 한 1,500명쯤 됩니다. 거기서 우리 기다리나요? 러시아는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정말로 믿었어요.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에 목숨을 걸 사람을 충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리고 아마 2월의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3달 동안 러시아는 전선에서 잃는 병사의 수가 본국에서 모집하는 병사의 수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죽는 병사가 입대하는 병사보다 더 많습니다. 군대가 말 그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 동료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어요. 노바야 젬리아에서의 계약입니다. 그곳은 러시아 연방에 있는 썸이에요. 거기서 그냥 자동차 정비사나 용접工기술자로 일하는 거죠. 그냥 교대 근무일 뿐이에요. 계약은 국방부와 직접 체결됐어요. 중개인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계약할 때 15만 루블을 주고 코미 공화국에서 30만 루블 그리고 1년 동안 매달 6만 루블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행 기차에 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우랄 트럭을 가리켰어요. 우리 모두 트럭에 탔어요. 거기 있던 남자들이 무슨 노바야 젬냐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벨고로드로 간다고 했어요. 하르키우 방향이요? Ка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우리는 물론 모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그곳에서 기술자가 될 거라 여겼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기술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해져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셰베키노라는 마을로 배치되어 끌려갔고 지휘관 중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돌격병이나 공병이 될 거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군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절대 지급되지 않는 돈과 취소되는 보너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씁니다. 그게 러시아인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죠.
명령을 거부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군인들에 따르면 그는 공격에 나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고 그 후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맨발로 나무에 묶인 채로 영하의 추위에 방치되었습니다. 동상은 너무 심해서 마취도 없이 발가락 몇 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시도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현재 아르메니아에 있지만 납치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아시아의 어딘가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러시아 군인들은 이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선으로 강제로 내몰리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듣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공격에 투입됩니다. 이것이 2026년 푸틴의 군대입니다. 이 전쟁 내내 분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발전소와 난방 시스템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 우크라이나인을 얼게 만들어 굴복시키려 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러시아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폭격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더 공격할수록 우크라이나 사회는 더 당연합니다. 그들이 더 고통받을수록 푸틴 지배하의 삶이 더 나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선정아들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TV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 군대의 회복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들은 드론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론 조립에는 디젤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즉 전력망을 차단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원전이 전기 생산을 못해도 그리고 항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 군사작전이 말하자면 군사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실릴 예정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예시로 나올 거예요. 즉, 현재로서는 말하자면 최고 지휘부나 상류층, 그리고 그들의 소위 엘리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우려 하지 않는 태도, 즉 전혀 싸우려 하지 않거나 혹은 소위 통치기구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런 완고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비겁하고 솔직히 말해서 비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범죄입니다. 자, 이제 나는 바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벨고로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데사를 더 세게 치자. 맞아. 참고로 2014년에 마약쟁이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지. 하르키우, 키예프도 치자. 얼어붙게 놔두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멍청이들에게 묻고 싶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이런 공격이 누구에게 이득일까? 결국 현실에서는 지도부, 적의 지도부는 말하자면 저택에서 따뜻하게 불과 물을 누리며 앉아 있잖아. 게다가 그들은 손을 비비며 좋아하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가 얼어붙는 것에 대응해서 더 많이 공격할수록 벨고로드가 공격받게 하고 보복 공격을 유도하는 셈이지. 그 결과가 뭐냐고?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대중들은 오히려 정부를 전복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의 증오는 러시아 연방, 대러시아인들에게 향하게 돼. 그리고 그들은 이걸 이용하지, 조종하는 거야. 봐, 저기 있잖아. 게다가 그들의 선전, 이른바 선전의 내러티브는 러시아인들이 전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들은 노인, 아이들, 민간인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선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은 적 지도부의 힘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야. 그걸 모르겠습니까?